씹어 만드는 술인 쿠치카미자케의 설정이 독특했습니다.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나요? 10대 소년들에게 타액이라는 것은 하나의 패티시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의 육체 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이건 좀 거시기하네요. 일단 계속해서 곤니찌와 감독님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스카이의 하늘담의 김스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스카이님 그리고 하늘담의 구독자 여러분, 너의 이름은의 감독 신카이 마코토입니다. (2007년) 초속 5cm 이후 매 작품이 개봉할 때마다 한국을 찾고 계신데요. 이번 너의 이름은으로는 20일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시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소박한 유튜브 채널인 김스카이의 하늘담과 인터뷰를 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소감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가상의 인터뷰잖아요.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죠. 당신 거의 한 달 만에 올리는 영상인데. 야래 짓궂으시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너의 이름은의 제작을 시작함에 있어 영감을 준 시 한 구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유명한 와카가 있습니다. 대략 1200년 전의 여류시인인 오노노코마치의 와카의 한 구절입니다. 저 역시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새 작품을 구상하는 중에 이 와카를 다시 접하고선 꿈이라는 것이 남녀가 바뀌는 것을 설정하는 데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쁘면서도 슬픈 구절이네요. 꿈이라 알았으면 눈 뜨지 않았을 것을. 혹시 간밤의 첫사랑 꿈이라. 계속해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네. 전작인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 초속 5cm 등에서도 왜 따로 존재하는 남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셨습니다. 이처럼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두 인물의 만남이라는 주제에 대해 특별한 철학이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운명이라기보다 우연과 우연이 겹친 결과가 아닐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소중한 인연이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그건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는 몸부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결말에서 미치아와 타키가 만나는 이유 그 자체를 한 편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걸 수도 있겠네요. 삶을 바라보는 감독님만의 관점 덕분에 아름다운 애니메이션들이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영화의 제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화의 원제를 키미노 나마에와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키미노 나와였더라고요. 원래는 키미노 나마에와가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키미노 나와라고 하는 게 일본어로는 말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더 멋지고 쿨하게 들리죠. 별거 없네요. 그리고 제목에는 마침표가 있는데 거기에는 뭔가 심오한 의미가 있을까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타키와 미치아는 끊임없이 서로의 이름을 묻죠. 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가 너의 이름은 무엇이었더라? 라는 말줄임표가 되고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라는 느낌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의미를 마침표 하나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이름을 묻고 잊고 다시 기억해내기를 반복하며 조금씩 서로를 향해 다가가려는 마음을 거듭하면 절대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상대에게 닿을지도 모릅니다. 내 옆에 그 사람에게 닿는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그 기적을 행함에 있어 첫걸음이 이름을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을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름을 묻는 것으로부터 관계가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제목을 너의 이름은이라고 지은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앞으로는 첫 만남에서 이름을 묻는 것에도 의미를 담게 될 것 같네요.
소데스까.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영화를 만들 때는 만화 형식인 콘티를 짜는데 특이하게도 애니메이션인 너의 이름은 영상으로 된 비디오 콘티를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6개월 동안 저 혼자서 하루에 15시간씩 매달렸었죠. 미츠하를 제외한 모든 인물의 대사와 효과음 등을 직접 녹음했고 영화 러닝타임과 같은 107분짜리 비디오 콘티를 만들었습니다. 초반 미츠하의 목소리는 제 아내인 미사카 치에코가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배우이기도 하죠.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춘기의 소년과 소녀의 감정을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40대 아저씨가 그려낸 소년과 소녀의 감성에 감탄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에서 점점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서 빛이 바래겠지만 어린 시절 느꼈던 슬픔이나 기쁨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죠. 저 또한 중고등학교 때 느꼈던 아픔이나 기쁨 등의 감정을 기억해내면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렇기에 젊은 관객들이 저의 시나리오에 공감하는 것이 즐겁네요. 영화는 레드윈프스의 노래 꿈의 등불과 함께 영화의 장면들을 미리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오프닝 장면을 따로 구성한 이유가 있나요? 오프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관람하는 관객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짧은 오프닝이지만 영화에서 앞으로 일어날 전개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오프닝에 나오는 장면들의 의미를 전혀 모르겠지만 다시 보는 분들은 분명히 오프닝만 보아도 새로 발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프닝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오던 특히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선언하고 싶었습니다. 꿈의 등불이라는 음악이 빠르기도 하고 락 음악으로서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애절한 느낌도 있고 격렬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 음악에 맞춰 영상도 빨리 바뀌죠. 이러한 오프닝을 보여줌으로써 너의 이름은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영화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프닝이 나오길래 약간 오글거렸지만 그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은. 네, 남녀의 몸이 뒤바뀌는 소재는 예전부터 많이 쓰여왔는데 너의 이름은에서 특별히 차별성을 둔 점이 있을까요? 이전의 만화나 영화 속 이런 소재는 사회적 남성성과 여성성의 기준을 벗어난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이름은에서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미츠하와 타키는 성별이 뒤바뀌었을 때 더 매력적인 인물이 되죠. 남성성과 여성성이 뒤섞여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산골마을에서 신사를 이어받을 운명의 소녀 미츠하와 평범한 도쿄의 소년인 타키를 어떻게 떠올리게 되셨나요? 저는 어린 시절 미츠하처럼 산골마을에서 자랐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로 옮겨왔습니다. 산골과 도쿄 양쪽의 경험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미츠하와 타키라는 이름은 어떻게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타키라는 이름에는 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용의 이미지가 혜성의 이미지하고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용은 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존재죠. 너의 이름은에서는 호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호수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타키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츠하라는 이름은 오래전 일본의 물의 신인 미츠하메에서 따왔습니다. 미즈하메라고도 하는데 그 이름의 울림이 왠지 모르게 좋았습니다. 타키와 마찬가지로 물을 연상시킨다는 점, 그리고 이토모리 마을의 호수, 즉 물과 매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츠하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름 하나에도 정말 많은 생각이 담겨 있네요. 그렇다면 많고 많은 사춘기 10대들 중에 왜 타키와 미츠하일까요? 원래는 설정이 따로 있었으나 뺐습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럴듯한데요? 영화를 보면 문이 열리는 장면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시점은 항상 발치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문을 여닫는 장면은 영화의 템포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작품에는 두 개의 세계가 나오죠. 도시와 시골, 미츠하와 타키, 현재와 3년 전, 그 두 개의 세계가 이어지거나 단절되고 또는 경계가 없어지기도 하는 부분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시점을 낮게 잡은 것은 실사에서는 그렇게 찍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없는 애니메이션에서만 가능한 효과를 좀 더 부각시킨 거죠. 영화를 보면서 답답한 게 있었는데 미츠하와 타키는 서로 3년이라는 시간차를 대체 왜 모를까요? 얘들은 집에 달력도 없나봐. 두 사람은 꿈속에서 뒤바뀌는 것입니다. 꿈속의 기억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잊혀지죠.
예를 들어 꿈속에서 달력을 보았을 때 달력의 날짜가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잠에서 깨어나고 나서 그것을 확실히 기억할 수도 없고요. 에이, 그래도 너무 답답했어요. 어쩌라고? 이미 다 만들어서 한국과 일본에서만 2천만 명이 넘게 봤는데 다시 만들어? 내용 바꿔? 타키가 오쿠데라 선배와의 데이트 중에 갔던 사진전의 이름은 향수입니다. 타키는 이 전시에서 미츠하가 살던 이토모리 지역의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는데요. 이 장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타키와 미츠하는 꿈속에서만 서로 뒤바뀌어 있었고 깨어나면 기억이 점점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타키는 미츠하가 어디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전에서 처음으로 우연히 미츠하가 사는 마을의 사진을 보게 되고 미츠하가 사는 곳이 저곳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타키가 처음으로 꿈속에 있었던 것이 현실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죠. 잠깐! 저거 보세요. 타키의 손목을 보면 미츠하가 준 매듭끈을 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이거 오게티 아니에요? 타키가 타키일 때는 손목에 매듭끈을 매고 있고 타키가 미츠하일 때는 매듭끈을 매고 있지 않습니다. 영화에는 다양한 조연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저는 연상의 여성을 좋아합니다. 타키가 오쿠데라 선배를 좋아하는 건 저의 취향이 반영된 거죠. 미츠하가 머리를 단발로 자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기 결심인지 실현 때문인지 관객들의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미츠하는 도쿄에 가서 타키를 만납니다. 서로를 만나면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타키는 미츠하를 알아보지 못하죠. 미츠하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타키에게 매듭끈을 풀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머리를 묶을 수도 없고 실현당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부탁해 머리를 자른 것입니다. 씹어 만드는 술인 쿠치카미 자케의 설정이 독특했습니다.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나요? 10대 소년들에게 타액이라는 것은 하나의 패티시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의 육체 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이건 좀 거시기하네요. 일단 계속해서 영화의 후반부에 타키가 미야즈미 신사에 가서 쿠치카미 사케를 마신 후 보게 되는 환상은 굉장히 색다르게 표현됐습니다. 찾아보니 다른 감독이 연출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장면은 시노미야 요시토시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관객들이 이전까지 보던 것과 다른 느낌을 받기를 원했고 이것은 환상이라고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장면을 만든 것이 이전의 현실과 이 환상 장면을 분명하게 구분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황혼의 시간, 드디어 만나게 된 미츠하와 타키. 더 이상 이름을 잊지 않도록 서로의 손에 이름을 적어주기로 하지만 타키는 미츠하의 손에 좋아해라고 빵아이로 다시는 울지 않기로 했잖아. 죄송합니다. 타키가 미츠하의 손에 좋아해라고 적었는데 좋아해라고 쓴 이유와 일본어로는 좋아한다는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좋아해라고 썼는지 궁금합니다. 가지가지 하시네요. 타키가 서로에게 이름을 써주자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로 이름을 써주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이름을 써주려고 미츠하의 손을 잡는 순간 갑자기 감정이 끌어올라서 자신의 마음을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키다라고 쓴 것은 사춘기의 소년이 가장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사랑해라고 하는 건 무겁잖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직 어른들의 무거운 관계는 아니죠. 그런데 아무리 애들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마을에 존망이 걸린 상황에서 그렇게 투닥거려요? 가슴을 만졌네 마네. 김스카이님 말처럼 미츠하와 타키는 애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고등학생이고 황혼의 시간에서 정신과 기억이 온전한 채로 처음 만나는 겁니다. 미츠하는 내 가슴 만졌지 라며 추궁하고 타키는 한 번뿐이라고 변명하며 투닥거리는데 사실 이런 건 횟수의 문제가 아니죠. 긴박한 순간에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으로 마을의 위기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같은 무게로 다루는 고등학생의 순수함을 잘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엔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의 전작들은 배드엔딩으로 유명한데요. 한국 팬들은 감독님에게 커플 브레이커라는 별명까지 지어주었죠. 워낙 인상적인 별명이라 기억에 남네요. 하지만 이번 너의 이름은 전작들과 달랐습니다.
혹시 생각해두셨던 배드엔딩도 따로 있었나요? 아니요, 엔딩은 처음부터 정해두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될 이야기였죠. 전 지금까지 해피엔딩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행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궁금하네요. 영화를 제작하던 2014년에서 2015년쯤 관객들이 밝은 이야기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금의 일본인들은 내가 사는 이 동네가 내일 당장 없어질 수도 있고 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무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일본인에게 필요한 건 포기하지 말고 단 하나의 목숨이라도 되돌리고 붙들어야 한다고 외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손을 뻗어 전력을 다해 얻어내는 이야기를 말이죠. 그래서 재앙으로부터의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를 생각하셨군요. 맞습니다. 꿈과 현실, 인간과 인간,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무습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이 세계는 이어져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1000년 전에도 비슷한 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1000년 전에 사람들은 알림과 경고의 의미로 석비를 세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실을 잊고 말았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숱한 사건 사고를 겪은 한국인들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너의 이름은의 시나리오를 썼을 때가 2014년이었는데 그때 일본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소식을 연일 접했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배가 가라앉는 순간에도 그 안에 학생들에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안내방송한 사실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때 느낀 것들도 이 작품에 어느 정도 녹아들어 있습니다. 감독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그런 점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되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미츠아의 할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됐죠? 엔딩에서 안 보이던데. 할머니의 출연을 생각했었지만 큰 집에 살던 이토모리 때와 달리 도시에서는 맨션 같은 곳에 살고 계실 것 같아서 넣지 않았습니다. 서글퍼 보일 것 같아서요. 미츠아의 아버지는 도쿄에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토모리 마을 근처에 다른 도시에 있을 수도 있겠지요. 같습니다. 있겠지요? 감독님? 사실 그런 것까지 생각해두지는 않았습니다. 영화에서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영화에는 가사가 있는 레드윈푸스의 노래가 총 4곡이 나오는데 그 노래들이 시작하는 순간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너의 이름은에서 음악은 타키 미츠아에 이은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레드윈푸스의 음악은 대사나 나레이션을 대신해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감독님이 직접 작사에 참여하셨나요? 처음에는 작사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결국 가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작곡과 작사는 모두 노다 요지로 씨의 작품입니다. 그는 천재 시인이죠. 작업에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각본을 읽고 그 이미지를 음악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에 맞추어 각본과 연출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각본과 연출에 맞춰서 음악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요. 음악과 영상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의 타키와 미츠아가 서로의 손에 매직펜으로 낙서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원래는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설정이었는데 레드윈푸스가 작곡한 엄청난 에너지의 음악을 듣고 있다 보니 손으로 글씨를 쓰는 장면을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 새로운 장면이 탄생했죠. 정말 멋진데요? 그렇다면 작업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레드윈푸스가 고생을 많이 했죠. 작품에 어울리는 음악을 찾고자 그들이 보낸 음악을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그때마다 레드윈푸스는 다시 만들어 저에게 보냈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 작업 후반부엔 싸움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노다 요지로 씨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읽고 나니 부정적인 감정이 싹 사라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흘러넘치는 감성을 보니 괜히 감독님이 천재 시인이라고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에서도 레드윈푸스의 음악을 기대해도 될까요? 너의 이름은을 완성한 뒤에 노다 요지로 씨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또 함께 일을 하는 것보다 약 10년 정도 후에 서로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다시 만나서 일하면 좋겠다고 말이죠. 레드윈푸스 덕분에 너의 이름은이 음악적으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작품을 구상하는 데 있어 음악이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번 작품으로 레드윈푸스와 정말 각별한 사이가 되셨군요.
제 자신이 레드윈푸스의 굉장한 팬이기도 합니다. 10여 년 전 런던 유학생활 당시 한국 유학생 친구의 소개로 처음 듣게 됐는데 레드윈푸스 음악의 세계관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겹치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작 단계부터 요지로 씨에게 음악을 맡기게 됐죠. 일본에서는 1000만 관객, 그리고 한국에서는 350만 관객을 돌파하자 새로운 포스터가 나왔는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음과 염원이 다른 이에게 닿을 수 있도록 발버둥 치는 것, 그게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그런 순간을 이 일러스트에 담아 그렸습니다. 너의 이름은이 정말 많은 관객들에게 닿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터를 꿈꾸는 이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느꼈던 아픔이나 기쁨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같은 강한 감정은 나이가 들면서 옅어지고 묽어져 갑니다. 빛발해가는 감정들을 기억에 담아두고 있지 않는다면 무언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릴 적 집에서 열차로 40분 거리의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 빠진 것도 이때부터인데 통학 시간만큼은 책을 덮어두고 40분 내내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풍경은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었죠. 그날 그날의 빛에 따라 눈부시게 달라졌습니다. 저만의 자산이라고 부를 만한 게 있다면 그때의 기억과 감성이 아닐까 하네요. 지금까지 너의 이름은의 감독 신카이 마코토의 목소리를 대신한 김스카이와 영화 비하인드 스토리 채널 김스카이의 하늘담의 김스카이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